400억 원? 강남의 아파트가 몇이야 여러분, 그쵸? 0.1%는 성이 안 차는 거야. 0.0001% 정도는 돼야지 자기들이 시계를 생산하겠다는 거지. 시계 제작 기간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의 듀언입니다. 샤넬 디올백 너무 예쁘고 또 갖고 싶은 명품이지만 역시 끝판왕은 에르메스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벤츠, BMW 이견이 없는 훌륭한 또 브랜드지만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벤틀리 이 3대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시계에서도 역시 이런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롤렉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나더 레벨 하이엔드 럭셔리 워치 브랜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5년부터 2년 주기로 열리는 온리워치라는 경매 행사가 있어요. 내노라는 시계 브랜드들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시계를 출품해서 희귀성 유전병 환우들을 위한 자선 경매를 하는 건데요. 온리워치에서 번번이 최고가 낙찰을 받는 브랜드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 파텍 필립이라고 합니다. 2019년 경매에서는 그랜드마스터 차임 레퍼런스 이 한화로 약 400억 원에 400억 원? 강남의 아파트가 몇이야 여러분, 그쵸?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로 기록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 파텍 필립이 도대체 어떤 브랜드길래 이렇게 엄청난 가격 400억으로 판매가 되는 걸까요? 스위스 브랜드 파텍 필립은 1839년 폴란드 망명 귀족 파텍과 또 시계장인 차펙, 파텍과 차펙이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1851년 파텍 필립이라는 회사명으로 변경을 한 뒤에 현재까지 어떤 회사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년에 4에서 5만 개의 제품만을 만들어서 희소성을 약간 유지하면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독립기업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체적으로 엄청 고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희소성과 매출 두 가지를 다 잡기가 어렵다는 건 이 리치몬트와 스와치 소속의 시계 브랜드들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요. 리치몬트 소속으로는 IWC, 까르띠에, 몽블랑, 바세론 콘스탄틴, 피아제, 랑이온트 쨈네가 있고요. 또 스와치에는 브레게, 오메가, 티소 이렇게 나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하기가 힘드니까 더 갖고 싶어진 이 파텍 필립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살 수 없는 높은 진입의 장벽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희소성만 있다고 평생 갖고 싶은 시계가 될 수는 없겠죠. 파텍 필립은 이게 기계식 시계 선구자라는 평판에 걸맞게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파텍 필립이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만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계는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 시계인데요. 최초 시계는 기계식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시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무브먼트,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무브먼트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태엽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랑 그 다음 배터리로 작동하는 쿼츠 시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파텍 필립은 오차 없이 진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기계식 시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최고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계식 시계의 선구자 파텍 필립이 최초로 선보인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손목시계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이 크라운을 돌려서 시간을 맞추는 기술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이 파텍 필립이라고 해요. 그전에는 이게 열쇠를 넣고 돌려야 했다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이겠죠. 이외에도 여러 기술을 개발한 파텍 필립으로 인해서 이 기계식 시계는 정말 큰 발전을 이룹니다. 여러 기능들 중에 하나만 들어도 복잡하다는 뜻으로 컴플리케이션 시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 그랜드 컴플레이션 시계는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만들기 어려울지 상상이 좀 가시나요? 작은 무브먼트 안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부속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딱 봐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이 시계 제작자들의 업무 시작 시간이 오전 7시라고 합니다. 자연광을 이용할 수 있는 일출 시간에 이게 일을 시작하는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하는데요. 파텍 필립은 엄격한 품질 관리로도 또 유명해요. A부터 Z까지 인하우스 안에서 모두 제작을 하고 또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회사 안에 시계 제작자는 물론 금속 공예가, 체인 공예가, 에나멜러, 주얼러, 인그레이버 등의 시계 데코레이션과 관련한 시스템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위 0.1% 제품에만 부여하는 이 제네바 인증 획득을 2009년부터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이 파텍 필립 인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0.1%는 성이 안 차는 거야. 0.00001% 정도는 돼야지 자기들이 시계를 생산하겠다는 거지. 파텍 필립의 대표 모델로는 칼라트라바와 노틸러스, 아쿠아넛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1937년
2010년 처음 등장한 이 칼라트라바는 파텍 필립 시계 중에 상대적으로 심플한 모델이지만 가격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1976년 럭셔리 스포츠워치로 출시한 모델인데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쿠아넛은 외형은 노틸러스랑 약간 비슷한데 케이스 테두리가 더 심플하게 얇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텍 필립의 꽃은 앞서 말씀드린 그랜드마스터 차임 같은 컴플리케이션 시계들인데요. 올 6월에 출시된 파텍 필립 스카이문 뚜르비용은 복잡 정교한 시리즈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브랜드 사상 가장 정교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로 소개된 레퍼런스 업그레이드 모델인데요. 퍼페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 뚜르비용 등 기존의 12개 컴플리케이션에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후면 다이얼까지 더해졌습니다. 끝판왕 기술에 더해서 예술적 탁월함까지 돋보이는 케이스까지 가히 시계의 제왕이라고도 할 만한데요. 한화로 약 20억 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들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사에서 이 시계를 가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따로 또 심사를 한다고 해요. 이거 진짜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파텍 필립의 가치는 이 카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이엔드 럭셔리 워치 브랜드는 역시 스위스의 오데마 피게입니다. 시계 제작자인 주일 루이 오데마와 에드와르 오기드스트 피게가 1875년 창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4대째 가족 기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창립자의 후손이 현재까지 대를 잇는 브랜드는 이 오데마 피게가 유일한데요. 오데마 피게도 여러 가지의 최초라는 기록들로 기계시계, 기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오데마 피게에 비하면 뭐다? 로얄 오크다. 1972년 런칭한 이 로얄 오크는 현재까지 가장 사랑받는 시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해요. 이 전설적인 시계의 탄생 뒤에는 쿼츠 파동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앞서 이 시계는 무브먼트의 종류에 따라서 기계식 그리고 쿼츠식으로 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1969년 이 세이코가 복잡하고 값비싼 기계식 시계를 대처할 아주 간편하고 저렴한 쿼츠 시계를 출시하면서 시계 시장이 일대 혁신을 일으켰는데 값비싼 기계식 시계를 만들던 브랜드들이 경영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데마 피게는 이 난관을 극복할 방책으로 로얄 오크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로얄 오크의 디자인은 제랄드 젠타가 맡았는데 그는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오메가의 컨스틸레이션, IWC의 인지니어 SL, 불가리의 불가리 등 시계 명가의 대표작들을 디자인한 레전드 디자이너입니다. 로얄 오크의 디자인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는데요. 베젤 부분이 팔각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베젤은 시계 테두리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이야 이런 스타일들이 워낙 흔해요. 이게 왜 특이한가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원형의 베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럭셔리 시계는 골드라는 공식을 아예 깨버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다는 것도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골드로 제작된 로얄 오크도 물론 있고요. 로얄 오크는 초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딛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쿼츠 파동으로부터 오데마 피게를 지킨 모델이 된 거죠. 1993년에는 기존 로얄 오크를 보완한 로얄 오크 오프셜을 출시했는데요. 지금은 오리지널 라인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 6월에는 정교한 기술력과 아름다운 외관이 특징인 코드 11.59 컬렉션을 50피스 한정 출시를 해서 시계 애호가들의 이목을 또 집중을 시켰죠. 전통과 탁월, 대담을 추구한다는 이 오데마 피게가 앞으로는 또 어떤 제품으로 전 세계의 시계 애호가들을 열광시킬지 앞으로가 기대가 되네요. 이번 하이엔드 럭셔리 시계 브랜드 바로 브레게, 나폴레옹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시계로 잘 알려진 이 브레게 역시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브레게 설립자인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시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별도의 키나 외부 작용 없이 자체적으로 이 와인딩되는 퍼페추얼 시계, 충격 보호 장치인 파라슈트, 스톱워치 기능의 이 크로노그래프 등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꼽는다면 바로 뚜르비용이겠죠? 뚜르비용의 시계가 위치가 바뀔 때마다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오차를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기계식 무브먼트 시계의 정확도를 또 개선을 하고 시계 산업인 파인워치 메이킹의 디바이스를 선사한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브레게는요, 스위스에서 10년 동안 시계 제작을 배운 후에 파리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파리의 왕실과 귀족들에게 이 시계가 큰 사랑을 받은 거죠. 특히 마리 앙뚜아네트 덕에 시계 역사상 길이 남을 걸작이
갑자기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호화사치의 대명사, 프랑스의 왕이죠. 루이 16세 다들 들어보셨죠?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숭배자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해 브레게에게 가장 화려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걸작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시계 제작 기간이요. 놀라지 마세요. 44년이나 걸렸대요. 그 사이 왕비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처형이 됐고 결국에 그 시계는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쿼츠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브레게는 주얼리 브랜드 쇼에 등 여러 업체들을 인수를 하며 브레게라는 브랜드를 지켰는데요. 1999년 스와치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브레게의 대표 기술인 투르비용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고요. 2008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로 꼽히죠. 마리 앙뚜아네트 시계 넘버 160 이걸 복원하면서 브레게 브랜드의 가치를 알렸다고 합니다. 브레게를 대표하는 모델은 바로 클래식인데요. 기호쉐 다이얼과 브레게 로고에도 등장하는 블루 핸즈가 시그니처라고 해요. 기호쉐는 금속 표면에 선을 정교하게 새기는 기법과 이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무늬를 말하는데요. 기호쉐를 시계에 도입한 건 브레게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블루 핸즈는 브레게의 시계 바늘입니다. 사과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애플 핸즈로 통하기도 하고요. 시계 브랜드 중에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죠. 1990년에 선보인 다이버 워치 마린도 여전히 인기입니다. 스포티한 디자인과 100m 방수가 가능한 견고한 소재들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높겠죠.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은 여성들의 또 꿈의 시계이기도 합니다. 오벌 형태 케이스, 섬세한 곡선미를 특징으로 크라운 베젤 그리고 다이얼 안쪽에 장식된 다이아몬드까지 더해졌어요. 아름답고 화려함의 약간 끝판왕이랄까요? 모델에 따라서 3천만 원부터 1억까지 넘는 제품이 있다고 해요. 네 번째 브랜드는 리치몬트 그룹 소속의 역시 스위스 브랜드죠. 바세론 콘스탄틴. 1775년에 창립됐고 시계 브랜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기도 하는 브랜드예요. 바세론 콘스탄틴 하면 독특한 모양의 십자가 보셨죠? 이게 시그너처인데요. 말테크로스라 불리는 이 십자가 모양의 형태는 배럴을 보호하는 덮개로 디자인이 됐는데 말테크로스가 바세론 콘스탄틴을 연상시키는 상징적인 그런 표식이 되면서 지금은 브랜드 로고로도 쓰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종이 사용사던 회중시계로 바세론 콘스탄틴이 더 유명세를 탔는데요. 바세론 콘스탄틴은 1800년대 우리나라뿐 아니라 화려한 보석이 장식된 황제 스타일 시계를 제작해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이집트 왕들까지 바세론 콘스탄틴의 고객들이었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바세론 콘스탄틴은 시계 외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많은 주얼리 시계를 선보였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그 컨셉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립 260주년인 2015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식 시계 레퍼런스 57260을 소개했는데요. 무려 2,800개의 부품과 57개의 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계 제작 장인 3명이나 투입이 돼서 8년이나 걸쳐서 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시계 모델의 번호 앞자리 57은요. 이 시계가 가진 57가지의 기능을 뜻하고 260은 창립 260주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대표 모델 페트리모니는 심플한 디자인의 얇은 두께로 드레스워치로 사랑을 받고 있고요. 2016년부터 선보인 오버시즈 컬렉션은 캐주얼 엘레강스 컨셉에 충실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여성분들은 물론 에제리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최신작인 에제리 문페이지는 핑크 골드 베젤에 3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서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살면서 이런 시계를 내가 사볼 일이 있을까? 실제로 볼 일은 있을까요?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4억 7,77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브랜드는 랑에운트 쥐네입니다. 탑5 중 유일한 독일 브랜드인데요. 2000년에 스위스 시계 그룹 리치몬트 소속의 회사가 됐지만 여전히 점원 실버라 부르는 도금 처리를 하지 않은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독일 시계의 자존심 지키고 있습니다. 랑에운트 쥐네는 1845년 독일 글라슈테 지방에서 창립이 됐는데요. 이 브랜드가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질 뻔한 시기가 있었대요.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후 구동독이죠. 글라슈테 지방에 있던 회사가 국가기관에 소속돼 버렸기 때문인데요. 1990년 창립자의 자손인 월터 랑에가 IWC 그리고 예거루클투르 등 스위스 시계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브랜드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 재건한 후에 94년부터 다시 시계 생산을 시작했는데 랑에 원, saksonia, 아르카데, 그다음 투르비용 이 4가지 손목시계 라인을 선보인 것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오늘날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랑에 원은 시침과 분침이 시계 중앙을 벗어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saksonia는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비교적 가격이 좀 낮은 편이라서
시계라서 브랜드 입문 시계로도 손꼽히고 있어요. 랑에온트젠의 연간 생산량은 5,000개에서 6,000개에 불과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하기도 힘들고 또 더욱이 영화나 드라마 등에 협찬하는 일이 아예 거의 없다고 해요. 아는 사람만 아는 매니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고 또 세심하게 디테일 하나하나에 쏟아부는 정성과 이런 장인 정신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랑에는 시계 품질 유지를 위해서 자체 시계 제작을 학교까지 또 두었다고 하니까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오늘은요, 끝판왕 시계 브랜드 탑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또 좋아요, 댓글까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찾아올까요? 안녕!